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4년도 6월 20일자 지방직 수탁의 간호직 간호관리의 기출문제 해설 특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간호직에서는 24년도부터 서울시와 공통적인 과목을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수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저희가 문제 장별로 출제 문항서를 보신다면 간호관리는 1장부터 10장으로 연결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부할 때 연계하는 부분이 1장, 간호관리 2에 2장의 기획과 3장의 조직과 5장의 주의 파트를 1, 2, 3호를 하십시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장의 인적 자원관리 6장이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통제 파트 6, 7, 8, 9를 묶어주시고 10장의 마케팅 부분을 공부하겠거든요. 이번에 출제 문항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통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6문제가 출제됐는데요. 국시를 준비한 쌤들에서는 6부터 9장이 여러분에게 생소하지 않지만 조금 연차가 있으신 분, 연수가 되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잊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6장부터 9장을 먼저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1장에 2문제, 2장의 기획에 2문제, 조직에서 3문제, 5장에 1문제거든요. 그러면 2, 2, 3, 하나가 나왔고요. 4장에 인사가 1문제, 그 다음에 7장에서 2문제, 8장이 이번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아이러니컬하죠? 9장에 윤리 파트가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윤리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왔었고요. 10장에 마케팅은 1문제 꼭 출제가 됩니다. 서울시하고 같은 문제를 보기 때문에 마케팅은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총평을 보시면 그래서 당연히 C체크형이죠. 여러분이 신상이 뭐냐면 C체크형에 문제 14번의 순수 자율성 표준 이 한 문제는요. 제 기본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를 제한 모두 기출에서 다루어지는 평이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를 저는 2레벨로 봤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가 1레벨이고 이제 간호가 2레벨이기 때문에 거의 점수가 둘 다 100을 맞으신 쌤도 있고요. 좀 전에 지사간에서 한 문제 특이도와 민감도 계산 문제에서 자기가 민감도 특이도 아시고 체크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순수 자율성 표준 한 개. 그래서 95, 100을 맞거나 뭐 195를 맞은 쌤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한다면 1장의 간호관리에서는요. 간호관리 과정 중에서 기획활동 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고전적인 관리 이론이 있어요. 여기 K형, 박스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장의 기획에서는요. 우리가 개인의 의사결정과 집단의 의사결정의 특징이 나왔었죠. 자본, 예산 항목이 K형, 박스형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3장의 조직에서는요. 통설 범위 원리, 직권화와 분권화 차이 중에서 직권화가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적 권력에서 출제 사례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장의 인사 파트에서는 중심화 경향이 우리가 출제됐거든요. 그다음 5장의 지휘에서는 허즈버그의 동기유생 이론에서 동기 요인과 유생 요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6장에서 6문제가 나왔다겠죠. 제일 많이 출제했는데 무려 6문제가 출제되었지만 난이도가 모두 낮았어요. 첫 번째 간호 질 관리 평가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중에 과정평가가 출제되었습니다. 환자 확인의 식별자가 출제가 됐었고요. 환자안전법상에 계속 나왔었죠.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스위스 치즈 모형 출제됐고요. 우리가 QA와 TQM의 차이에서 시험 문제가 총체적 질관리인 TQM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급성기 병원의 인증 기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가치 체계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7장의 간호단위 관리에서는요. 물품 중에서 유동자산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약품 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약품을 관리해야 될지 출제가 됐었죠. 8장에 간호관리의 법적인 측면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아이러니컬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9장에서 간호윤리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국시에서 나왔고 이미 나올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포인트가 이 문제죠. 순수 자율성 표준의 사례형의 문제가 출제됐는데 기본서에서 있던 내용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사례형으로 출제됐고 이거는 신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5년도
개정반에서는 더 추가가 되겠죠. 자, 시작의 마케팅과 간호정보관리에서는 이제 촉진 전략의 사례용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4년도에 시험이 쉬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25년도도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항상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는 파트였어요.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먼저 겸손한 자세야 됩니다. 자, 25년도 시험에서도 마음 졸이지 않고요. 넉넉하게 점수를 받으시려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3단계를 꼭 진행해야 됩니다. 특히 간호관리 파트에서는요. 책을 여러 번 해독을 하셔야 되거든요. 본문에도 있고 날개 부분도 문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기본서, 2단계 기초문제 뽀개기, 3단계 실전 동영모사가 제가 포인트가 3년치 3단계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책이 절판되면 책이 출간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스쿠리 출판사에서는 공통 과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많이 찍어서 출간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공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책을 출간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K 방역될 많은 이론수를 추가해서 또 뽑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단타로 책을 찍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를 분석한다면 칠판을 정리하고요. 첫 번째 1번부터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간호관리 과정 중에서 기획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현재 사지선에서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설정한다가 기획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직의 이번에 구성원을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제 키워드가 어때요? 동기부여한다 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제 지휘에서 공부하셨죠? 지휘 활동이 되겠고요. 세 번째 직무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어디예요? 측정하고 개선한다. 교정 활동에 들어간다. 이거는 수정 활동이죠. 이거는 통제 활동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 기본서 5장에 있었죠. 기획은 2장에 있었죠. 더 나오잖아요. 현재 통제는 6장에서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직무 수행을 평가해요. 그죠? 보상하는 것은 4장의 인사 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활동, 인적 자원관리 활동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1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몇 장에 있어요? 1장에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간호관리 과정 중에서 1번이 출제가 됐었죠. 조직의 신념과 목표를 설정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기획입니다. 기획 활동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직 활동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인사, 인적 자원 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휘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통제 활동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좀 전에 기획 활동을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장금성 교재 현무사에서 출처가 되겠고요. 저희 본서의 출처가 기본서 1장에 9에서 10쪽이 있고요. 적중된 파트는 24년도 기출문제 뽀개기 18쪽 문제 17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에서는 조직화를 위한 통설 범위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통설 범위 원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먼저 1번에서는 권한과 책임 수준에 따라 구성원 간의 유계를 설정한다. 이거는 유기를 설정하는 것은 어때요? 계층제 원리가 되겠죠. 두 번째, 상급자, 하급자 간의 명령과 보고 체계를 이론한다. 이거는 명령 동일의 원리가 되겠고요. 세 번째, 관리자가 지휘를 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제가 관리자고 또 현재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통설 범위 원리가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사항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부서 간의 활동을 통합한다. 통합은 조종의 원리가 되겠죠. 네. 정답이 3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조직화의 원리 중에서 계층제 원리, 통설 범위 원리, 그 다음에 명령 통일 원리, 분업과 전문화 원리. 여기 이번 시험에서는 분업과 전문화 원리는 나오지 않고요. 조종의 원리까지 나왔었죠. 출처가 현문사의 정면숙 교수님 교재고요. 저희 본서도 다 참고문헌을 다
참고했기 때문에 출제는 3장에 159부터 164쪽, 적중은요 기출문제 보기 3장에 248부터 문제 3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문제 4항에서는 분권화와 직권화가 있는데 분권화보다 포인트가 어때요? 직권화를 했을 때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문은 1번, 2번, 3번은 분권화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죠? 4번이 부서 간의 통합과 조정이 중요할수록 이거는 직권화가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1항에서는 이제 시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이거는 판매하는 시장이 넓게 분포될수록 어때요? 직권화보다는 분권화가 더 적합하겠죠? 두 번째는 일상적인 직무와 비일상적인 직무가 있을 때 두 번째가 비일상적인 직무가 많을수록 어때요? 직권화보다는 분권화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급자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이거는 직권화보다는 분권화가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서 간의 통합이나 조정이 중요할수록 이거는 어때? 분권화보다는 직권화가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죠? 정답이 4항이 되겠죠? 해설에서도 보다시피 다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조직의 직권화 분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가 필요하고요. 조직의 환경이 급변하고 동대적에서 어때요? 분권화가 더 요구되겠죠? 네. 세 번째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조직 구조에서 조직의 기능별로 구성될수록 좀 전에 통합과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권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비용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수록 통제를 위해서 직권화되는 경향이 있겠죠. 관리자 능력 부분에서는 분권을 주도하는 관리자가 조직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분권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출처가 수문사, 심리자 교수님 이외에 출처가 되겠고요. 출처가 또 수문사의 여명의 교수팀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서의 제3장에서는 적중된 파트가 3장의 169부터 170쪽에 있는 파트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가 출처를 달았어요. 지식인에서는 조직의 직권화 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조직의 규모가 있어요. 대규모 조직일수록 관리가 필요하겠죠. 필요상의 분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작은 조직의 규모일수록 직권화 경향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직무의 특성에서 좀 전에 일상적인 직무와 비일상적인 직무가 있을 때 비일상적이고 불규칙한 직무일 때는 분권화 경향이 높다라고 출제가 됐었죠. 네. 시장의 분포 규모가 있어 판매 시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거나 시장 구조가 복잡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권화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이거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외부 환경에서는 조직의 생존이 정부나 재료, 공급자와 같은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면 크게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직권화 경향이 높죠. 그래서 탄력성이나 창의성, 능동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분권화가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위자의 능력 파트가 나왔었죠. 하위자가 능력이 뛰어날수록 아무래도 분권화 경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위자의 능력이 반대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직권화 경향이 높습니다. 출제는요. 정명수 현문사 교재이고요. 저희 본서에서는 적중이 기출문제 뽀개기 현재 3장의 288에서 문제 86번이 적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4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직무 수행 평가를 우리가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하죠. 극단적인 평정을 피하려는 민경애가 만약에 평가자일 때 평가 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중심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중심화 경향을 우리가 뭐죠? 동요가 집중화 경향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후광 효과를 헬로 이펙트가 혼 이펙트와 반대적인 개념이죠. 시간적인 오류가 있고 논리적 오류를 논리적 착오라고 하는데요. 시험 문제는 2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항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중심화 경영은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척도의 중심값에다가 얻도록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구분을 이제 힘들게 만들겠죠. 오류기 때문에 해서 체계적인 직무 수행 평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해설에서는 후광효과, 시간적인 오류도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후광효과를 학생들이 이제 논리적인 착오와 많이 혼돈된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 오류, 논리적 착오라고 했었죠. 평가 요소 간의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때 한평정 요소가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상관성이 높은 다른 평정 요소도 우수하리라.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오류를 예를 듭니다. 후광효과, 논리적 착오와 많이 여러분이 혼선을 빚어서 Q&A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든다면 친절하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리라 이렇게 믿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 현재 후광 효과를 헬로 이펙트라고 했죠. 평가 대상자였던 전반적인 이제 인상이에요. 퍼시블레이션이 너무 막 뛰어나, 막 빛이 나, 후광이 막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인상이라는 특정 요소로 인해서 받는 인상 때문에 다른 평정 요소 평가에 부정확해지는 오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피평가적 어느 요소가 우수하다라고 인상을 받게 되면 다른 평가 요소도 비슷한 인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에요. 이게 반대 개념이 제가 혼 이펙트라고 했었죠. 혼 효과는 피평가적 어느 특성이 부족하다라고 인상을 받게 된다면 다른 요소도 부족할 것으로 평가해버리는 경향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헷갈리게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주로 질문했던 게 후광효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착오, 논리적인 오류가 많이 사례에 나와서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정명수 현무사 교재이고요. 기본서 4장의 322쪽, 적중은 기출문제 뽀개기 4장의 560쪽의 문제 192번. 그다음에 적중은 22년도에 실전 동의 똑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9회 159쪽의 문제 2번에서 적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5항입니다. 간호의 질평가는 그저 질을 평가는 세 가지 측면 중에서 과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표를 놓아라. 구조적 측면, 과정적, 결과적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욕창 및 낙상의 발생률은요. 결과적 측면이죠. 결과적.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 환자 대비 간호사의 수라든가 간호사 직무 기술서를 구비했느냐, 이거는 구조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간호 기록에 수행하는 비율은요, 당연히 과정적 측면이 되겠죠. 정답은 4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해설 부분을 추가로 출처 부분 보시면 구조적 측면에서는 이제 의료 제공자의 자원이나 작업의 여건, 환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접근에서는 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재정적인 자원의 측면에서 각각 항목의 표준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시험 문제가 예시가 나왔었죠. 기본서에 있는 예시예요. 물리적인 구조나 시설, 장비의 현황, 정책이나 절차의 구비. 시험 문제 직무 기술서를 구비했는지 나왔었죠. 그 다음에 환자 대비 대 간호사 비율 등이 시험에 출제됐고 나머지 기타항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직원 교육 훈련 계획이라든가 재정 규모, 응급벨 설치라든가 소화기 설치 여부 등이 사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과정적인 접근이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과정적인 접근은요. 의료 제공자죠. 저희가 의료 제공자와 환자 간에 또 이들 안에서 일어난 행위인데요. 주로 간호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과정적인 접근의 예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쭉 보시면 양질의 간호가 제공되는지, 또 간호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또 간호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양질의 간호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직간접적으로 모든 간호 활동을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시험 문제 포인트는 과정적인 접근에서는 의사소통, 검사나 투약, 수술이나 의료 과정, 환자 간호 수행 및 태도라든가 간호 기록이 시험에 나왔었죠.
환자 교육 실승에 업무할 때 수행에 대한 태도 이렇게 모든 요소가 포함돼서 사례가 나옵니다. 결과적인 접근에서는 사례에서는 여기서 바로 들어갈게요. 사망률, 이완율, 재발률, 환자의 만족도, 환자의 기능 수준, 채용 기간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간호에 아주 민감한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간호협회에서 간호에 대한 더욱 민감한 결과 지표로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에 이게 나왔었죠. 낙상률, 병원 감염률, 욕창의 발생률, 신체 억제대 적용 건수 등이 현재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정명수 현문사 교재고요. 출제가 되게 저희 기본서 다 저희가 출처를 달아서 기본서를 작업했거든요. 기본서 6장의 통계 파트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530조부터 532조 적중은요 기출문제 보기 6장의 885쪽에 문제 12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투약 전에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이거 다 맞으셨겠죠? 환자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다면 병실 호수, 환자 이름은요 민경애입니다. 등록번호는요 땡땡땡이고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생년월일 물어보죠. 생년월일. 그다음에 전화번호는요. 이것도 물어보거든요. 전화번호. 그다음 병상번호는 아니죠. 정답이 3번의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추가 부분의 해설 파트를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식별에서는 환자 이름 민경의 생년월일 추가해야 되겠죠. 등록번호 시험에 나왔었죠. 전화번호인데요. 반면에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면 병실호수라든가 병상번호는요 무리력의 유치를 알리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X죠. 환자 식별자로서 사용해서 안 됩니다. 환자를 확인하실 때는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식별자는 보기 지문의 박스권에서 니은하고 디귿이죠.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정확한 환자 확인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4번이 출제됩니다. 환자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환자 식별자로 사용하되 다만 환자의 병실 호수라든가 무적의 유치를 알리는 것은 지표는 환자 식별 사용해서 아니 된다고 했거든요. 환자 확인용 팔찌를 착용한 경우더라도 팔찌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후에 환자가 직접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환자 확인은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9번까지가 있고요. 출처는요. 기본서의 6장의 554, 적중은요. 기출문제 보기 6장의 917페이지에서의 문제 17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을 짚어본다면 기판을 정리하고요. 문제 7번 중에서 유동자산이거든요. 간호 단위에서의 포인트가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가 고정자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우리가 재고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여기는 의료기기, 기계설비, 일반 비품이 고정자산이거든요. 정답이 의료용 소모품이 이제 유동자산이 다 맞으셨을 거예요. 이제 해설 파트를 좀 봐주시면 질문항에서 유동자산을 지금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1년 이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나 사용되어서 없어질 자산을 우리가 현재 유동자산입니다. 여기는 현금이나 재고자산,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요. 물품에서는 현금이나 외상 매출금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자산인 물품은요. 결국 재고자산을 일컬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서 1번, 2번, 3번이 고정자산이고요. 사항이 유동자산,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인을 보면 물품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물품을 병원 내에서 우리가 다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인데요. 첫 번째, 고정자산에서는 의료기기, 기계설비, 일반 비품이 되겠고요. 시험 문제가 좀 전에 재고자산을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했었죠. 재고자산에서는 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의료소모품이 보기 나왔었죠. 급식 재료 등입니다. 기타 일반 관리의 소모성 자산은 사무용품, 유류, 기타 소모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로 반복할 수 있는 물품은 이제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병동의 자산으로서 설정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일회 사용 물품 우리가 소모성으로 분류가 되는데 정수량을 정해서 재고 또는 공급 체계를 관리해야 되죠. 관리 대상 물품에서 의료 장비, 의료 비품, 일반 비품, 진료 재료, 멸균 물품이라든가 린넨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출처가 현문사에 현재 2024년 6판에 해당되는 책에서 적중됐고요. 기본서에서는 7장 파트에 618쪽, 그 다음에 실전 동영 모의사 23년 거예요. 실전 동영이 같지 않다고 했었죠. 14회 211쪽에 문제 6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지문을 보시면 마케팅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마케팅의 전략은 A병원의 간호부는 수년간 독거노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를 알려야 되겠죠. 알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포인트예요. 지역신문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어요. 홍보하는 거잖아요. 지역신문에 기사를 게재했대. 홍보. 그래서 촉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전략인데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촉진 전략 중에서 촉진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 활동을 통한 촉진 전략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활동 한다 했죠? 그래서 지역신문에다가 게재했어요. 이거는요. 홍보 활동하기 때문에 홍보 활동을 통한 촉진 전략에 해당된다. 또 촉진 전략에는요. 그래서 촉진 전략은 크게 광고하거나 홍보, 또 인적 촉진 볼 수가 있는데요. 광고할 때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새로이 제공되는 가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 방문했을 때 방문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 급성기 간호 후에 그래서는 재활할 간호에 필요한 대상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홍보 활동에서는 미디어, 인쇄물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 전달하는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사례식으로 출제됐지만 충분히 광고나 홍보가 가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를 알린다면 인적인 촉진일 때는 소비자와 접촉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전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많은 시험 문제가 그동안 출제되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이 보셨을 거라 봅니다. 출처가 현문사의 전명수 교수님 교재고요. 마케팅 부분의 기본서에서는 10장에 767쪽, 적중에서는 기출문제 10장에 하나하나 44 쪽에서 문제 53번이거든요. 마케팅은 한 문제 꼭 출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9번 지문을 짚어보면 한국간호사 윤리광령에서의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우리가 전문인이죠.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 의무 영역에 속하는 것은 그랬거든요. 첫 번째 기억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이거는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에 안전을 위한 간호가 있어요. 안전을 위한 간호와 정유와 신뢰 증진이 있거든요. 예, 니은하고 디귿이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 의무입니다. 리을 간호 대상자 보호는 간호사 협력자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 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줄을 제가 그어놨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신문제 이거잖아, 그죠? 전문의로서 간호사의 의무에서는 8부터 13 중에서 11번과 12번이 나왔거든요. 이제 정의와 신뢰 증진, 안전을 위한 간호가 있어요. 다음, 인간의 존엄성 신설은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신설된 거기 때문에 보기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에 속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간호사 협력자 영역에서 15번이 나왔어요. 간호 대상자 보거든요. 이거 당연히 제가 두 번째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평, 개, 사, 알, 취, 건, 인. 평계, 사할, 취, 건, 인. 이게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이죠. 두 번째, 간교, 정정, 안건. 그랬었죠? 간교, 정정, 안건. 이거는 전문 이름으로서 간호사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는 관간청. 관간청. 첨이죠, 첨. 관간청. 이거는 간호사 협력자 영역이기 때문에 구장의 기본서에 735부터 736쪽에 있어요. 뽀기기 구장에 하나하나 공공 쪽에서 문제 53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100%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이 개교가 이제 언제 됐었죠? 23년도 2월 28일 마지막 5차 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짚어본다면 문제 10번 학을 보도록 하시죠. 다음 사례에서 간호본부장이 가지는 권력의 유형이 있어요. 프렌차 레이번의 권력의 유형의 5가지 유형 중에서 보상적 권력, 강압적인 권력, 중거적 권력, 전문적인 권력 중에서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이 보상적 권력과 강압적인 권력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게 중거적, 전문적인 권력인데요. 간호본부장이 간호학술제 수상자들에게 포인트,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수상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줬죠? 해외여행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준 거잖아요. 보상적 권력은 다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간호본부장이 가지는 권력 유형 중에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한 거잖아요.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적 권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보상적 권력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죠. 포렌차 레이번의 권력의 유형의 5가지 유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관리자가 간호본부장이었었죠. 호의적인 인사고과 업무의 할당이나 책임 부여, 인정하거나 승진, 격려 등의 많은 잠재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요. 현문사 장금성 교재이고요. 제 본서 기본서에서 출처는요. 3장이에요. 조직할 때에서 167쪽. 그래서 기출문제 24년 거 3장의 275쪽에서 275쪽에 문제 59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쪽에 문제를 짚어보도록 한다면 문제 11번을 짚어보도록 하시죠. 칠판 정리하고요. 환자 안전법령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사람만을 고른다면 이거는 먼저 복규를 보고 문제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환자 안전사고의 보고 등의 법 14조 제1항에서는 환자 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인 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칙 12조 제1항에서는 좀 전에 14조의 1항, 14조 1항에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시험 문제 출제 때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첫 번째 보건의료인, 두 번째 보건의료기관의 장,
세 번째, 전담 인력이에요. 환자 안전의 전담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되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가 환자 보호자가 나왔거든요. 제 기본서의 6장의 570부터 571. 그죠? 본문 또 날개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본문도 있고 날개 문제에서 적중이 됐는데요. 앞에 박스권을 짚어본다면 어때요? 박스권에서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이 있죠. 보건의료인과 환자 보호자가 있어요. 환자 및 보호자. 그래서 환자 보호자가 있죠. 그래서 추가가 뭐가 있습니까? 환자까지 들어가야겠죠. 정답이 몇 번이죠? 4번 이상 모두가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12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개인의 의사결정과 비교했을 때 집단의 의사결정의 특징이다. 아닌 것은 그러면 뭐예요? 말장난이죠. 아닌 거니까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체크리스트 해야겠죠. 구성원의 수용도가 높다. 집단이 개인이에요. 집단.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집단.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가 명료하다. 이거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장점. 최저감보다 타협안을 선택할 수 있다. 단점 집단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징이 아닌 거는 개인. 그러면 정답이 사망이 되겠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출처를 달았습니다. 언더라인 쳐놨거든요. 첫 번째 1항에서는 집단의 의사결정일 때는 어때요? 구성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구성원의 수용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집단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어요. 집단의 의사결정일 때는 결과에 대한 구성원의 책임감이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 지문에 뭐가 나왔어요?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가 명료하다가 나왔었죠. 개인의 의사결정. 정답이 같지만 집단의 의사결정이 아닌 거 3번이죠. 그 사항에서는 집단의 의사결정일 때는 집단사고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특정 구성원의 지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이거를 집단사고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감보다는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최저감보다는 타협안이 선택되기도 쉽다. 이게 집단의 의사결정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을 보신다면 장점에서는 세 번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다. 개인의 의사결정의 장점.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집단의 의사결정의 장점에서는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단점일 때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 했죠. 최저감보다는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점. 그랬었죠. 그리고 이거는 출제는 현문사의 정면숙 교재고요. 다 저희는 기본서 작성할 때 또 기출 실전할 때 참고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가 2장 저희 기본서에 2장의 93에서 94쪽 적중에서는 기출문제 보기 2장에 164쪽에 문제 109번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문제 13번 지문을 보도록 하죠. 지휘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허즈버그의 동기 유생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동기는 만정요인이라면 유생요인이 불만정요인이죠. 여기서 옳은 걸 고르시오니까 1번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인지적 과정을 설명한다. 여기 인지적 과정은요.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여기는요. 내용 이론이에요? 과정 이론이에요? 과정 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허즈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은요.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에 속하거든요. 이거는요. 과정 이론. 또 동기 요인은 작업 조건 등의 외적인 요인을 가리킨다. 이게 동기 요인이 아니라 어때요? 유생 요인이죠. 유생 요인에 집중할 때 직무의 성과가 향상된다. 틀렸었죠? 여기는 유생 요인이 아니라 동기 요인에 집중할 때예요. 직무의 불만족을 줄이려면 유생 요인을 개선해야 된다. 이게 사항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중에 다음 해설을 보시죠. 칠판을 정리하고요. 첫 번째,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기호가 있어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인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게 과정 이론이에요. 이 내용이 어느 책에 나왔다고 정면수 교재 있고요. 이 반면에 내용 이론이요. 무엇이 동기부여를 하는지, 동기부여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론이 좀 전에 내용 이론이거든요. 여기서는요. 1학은 옳지 않아요. 좀 전에 허즈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이 내용 이론에 속하기 때문에 과정 이론이 아니잖아요. 2번은요.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자 그래서 성취감, 책임감, 인정받는 거, 자기개발, 업무 자체 등의 내적인 요인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이게는 불만족 요인이 유생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급여나 복리 후세, 회사 정책이나 행정, 동료나 상급자와의 인간관계, 작업 조건이나 작업의 안정성 등의 외적인 요인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동기 요인에 집중할 때 직무 성과가 향상되는데 좀 전에 유생 요인에 집중할 때 직무 성과가 향상된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네. 사항에서 직무의 불만족을 줄이려면 어때요? 줄이려면 동기 요인을 개선해야 된다겠죠? 직무의 만족을 높이려면 어때야 돼? 동기 요인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4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4번 항이 맞는 지문이죠? 네. 여기는요, 현분사 정면숙 교재 출처고요. 저희 본서에서 출처가 기본서에 있는 5장의 418부터 420조 기출문제 뽀개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는요. 적중해서 5장의 722쪽에 문제 20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한 번도 기출이 나오지 않았던 신상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기본서에서는 간단하게 다뤘거든요. 여기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적용한 표준이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립 판단 표준, 순수 자율성 표준, 최선의 이 표준인데요. 사지선답 때 이건 오답이니까 3번은 오답 지문이에요. 1번, 2번, 4항 중에서 먼저 여기서는 뒤에 지식인을 보고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없을 때는 대리 결정의 판단 기준으로는 다같이 좀 전에 몇 가지죠? 3가지 있다겠죠. 순수 자율성 표준, 대리 판단 기준. 세 번째가 최선의 이익 표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순수 자율성 표준에서 정답이 됐기 때문에 사례식으로 나왔었죠. 먼저 보시죠. 환자가 의사 결정의 능력이 있었을 당시 의사를 표명했어요.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을 당시에 자기 의견을 표명했을 때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순수 자율성 표준입니다. 근데 반드시 공식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판단으로 알려진 것, 그죠? 것에 근거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의 주관이나, 그죠? 그래서 믿을만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서면화된 문서라든가 가족이나 친구, 의료인 등에게 직접 구두로 말한 것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된 것 또는 타인들에게 제공된
의료적인 치료에 대한 환자 신념이나 종교적인 신앙이나 신념, 환자 자신의 의료적인 관리에 대한 이전의 결정 관련된 지속적인 행동 유형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예를 든다면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예를 들면 예컨대 임종 과정에는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 포인트죠. 과거에 그 환자가 작성했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확인했어요. 이 확인을 통해서 연명 의료를 중단했다면 이는 그저 순수 자율성 표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앞에 다시 한번 가도록 하죠. 이번에 처음으로 그죠? 기본서에서는 간략하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전공을 100점을 맞은 쌤들은요 아마 기본서를 보셨기 때문에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서 있어. 신상이에요. 시험 문제 대신 출처는 당연히 달았고요. 멋있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인공호흡기를 착용 중인 A 환자가 현재 어느 상황에요? 임종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는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A 환자가 수개월 전에 포인트죠. 수개월 전에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했어요. 근거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서를 우리가 즉 이거 뭐라 하겠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A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뭐죠? 즉 순수 자율성 표준이다. 좀 전에 이건 아니라겠죠? 대리 순수 자율성 표준 최선의 이 표준 중에서 정답이 2번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A 환자 생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을 정리하고 출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기출이 없는 거였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한 문제를 보셨다면 기본서를 보셨다면 여러분이 100점을 맞추셨고 이 한 문제에서 지사관에서 좀 이제 한 문제 이거다고 만약에 안 보셨다면 또 1년을 재수하셔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나머지 지문은 보셔요. 이거는요. 출처는 제 기본서도 있어요. 대한간협이에요. 이제 간호윤리학의 한성수 교수님팀이고요. 기본서에서 신상 9장의 712쪽에 있는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5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이거 다 맞이었겠죠? 리즌에 그죠? 리즌이 제시하는 스위스 치즈 모형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즈죠. 여러 단계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제 기본서에 방어벽을 마련해야 된다. 두 번째 안전사고는요. 개별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떻게 사고가 생긴 거죠?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의 행동보다는 어때요? 조직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사항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 부분이 틀렸었죠? 가시적인 오류가 아니라 이거를 뭐라 하겠죠? 잠재적 오류라고 하죠. 6장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번 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사항에서 근본적 원인을 잠재적 오류다라고 했었죠. 방어벽에 의서 뭉툭한 끝에 위치하는 오류를 잠재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시적인 오류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의 오류를 뭐라 했었죠? 좀 전에 오답으로 나왔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죠. 오류를 가시적인 오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잠재적 오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출처가 현문사, 장음서 교재, 출처가 저희 기본서 6장의 550에서 551쪽, 적중은요 기출문제 뽀개기 6장의 912쪽의 문제 165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럼 칠판 정리하고 문제 16번을 짚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의료기관의 총체적인 질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QA와 그죠? TQM의 차이점을 저희 표도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TQM이 아닌 거 그러면 QA가 나오겠죠? 첫 번째, 임상보고서뿐만 아니라 비임상보고서도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요, QA예요, TQM이에요. 여기서는 TQM이죠. 질이 낮은 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둔 문제 해결의 활동이다. 이게 QA가 되겠죠. 세 번째, 통계 자료와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질 관리 단서를 찾는다. 이게 TQM이죠. 직무세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 TQM이 되겠죠.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칠판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결과적 해설을 다가 달았는데요. 서브 지식인이에요. 기본서도 있어요. 전통적인 질 보장의 QA와 TQM이죠. 총체적인 질 관리 중에서 첫 번째 목표와 범위가 영역인데요. 이 중에서 범위 영역에서 이 부분이거든요. 모든 체계 과정에서 임상, 비임상을 포함한 조직의 전반이다. 이게 1번 출제됩니다. 그 다음 이게 목적에서 보시면 특정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서류한 개인과 특별한 원인을 규명한다. 목적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이게 2번이 출제됐었죠. 문제 발견 해결. 여기 2번 QA가 되겠습니다. 이게 TQM이죠. 그다음에 중점이 초점인데요.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한다가 TQM 사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방법에서는 TQM에서 지표의 모니터링과 자료를 이용하고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흐름도, 체크리스트, 히스토그래프, 파레토 차트, 런 차트, 관리도, 브레인스토밍 등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망으로 출제됐습니다. 기태 참여자,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요. 여기서 출처는요. 기본서의 6장 502쪽 페이지에서 출제됐고요. 기출문제 6장의 831쪽에 문제 39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다 맞으셨겠죠? 네. 자, 문제 17번 지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자본 예산 항목을 고르시오. 그죠? 예. 예산의 종류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본 예산이에요. 여기서는 자본 예산을 그저 자본 지출 예산이라고 답합니다. 첫 번째 병원은 정기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운영 예산 항목이 되겠죠. MRI 장비 구입비라든가 중환자실에 환자 침대를 구입할 때 구입비, 병원 확장을 위한 토지 구입비가 전부 다 자본 예산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지식인을 보도록 하시죠. 간호직에서 예산의 종류에서는 인력 예산, 운영 예산. 좀 전에 운영 예산 부분이 나왔어요. 운영 예산은 의료 서비스 생산에 사용할 재화, 물품이죠. 네. 물품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지불하는 예산을 일컬어서 우리가 운영할 때 쓰는 그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3번이 시험 문제 문항이었었죠. 문제가 3번인데요. 자본 예산을 자본 지출에 쌉니다. 여기는 보건의료기관이 구입하는 좀 전에 토지, 건물,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연한이 1년 이상인 1년 이상의 의료 장비, 침대나 비품, 시설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일컬어서 말하는데요. 물품 중에 사용의 연한이 1년 이상이면서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의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가 되는 예산은 자본 지출 예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다음 포인트.
소모성 재료의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 예산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혼선을 빚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예산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정명수 현무사 교재와 출처 부분에서 제기본서의 2장의 127쪽, 그 다음에 적중의 기출 뻐기기 2장에서 218쪽의 문제 204번, 실전 동용 모의고사 이번에 2024에서 5회 111페이지 문제 15번이 적중되었습니다. 자, 문제 18번을 짚어보도록 하죠. 칠판 정리하고요.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이거는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간호직에서는 의료기관 기관의 평가인증원에서 급성기 병원의 인증 기준은요, 몇 가지 영역에서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110개 더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이 내용에 속하는 영역을 논하라 했었거든요. 이거는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4개에서 정확한 환자를 확인하고 의료진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 수술이나 시술 시에 정확한 수행, 낙상 예방활동, 그죠? 그 다음에 손유생, 기본가치체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이 1번이고요. 딱 5개의 지문에서 1장의 환자 안전 보장 활동의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기본 가치 체계에 속합니다. 기본 가치 체계가 시험에 출제됐었죠? 중에서 기본 가치 체계 중에서 1장에 해당되는 환자 안전 보장 활동 중에서 좀 전에 나왔었죠? 1- 정확한 환자 확인, 1- 진료진 간의 그저 정확한 의사소통, 시술의 정확한 수행, 낙상 예방 활동, 손유생 수행.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박스권으로 출제가 됐어요. 기본서 6장의 545쪽, 적중 기출 문제 뽀기기 6장의 900에서 901쪽의 문제 149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칠판 정리하고 보도록 하시죠. 네. 문제 19번에서는 7장이죠. 간호단위의 포인트, 약품 관리 방법이에요.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1항에서 혼돈하기 쉬운 유사 발음의 약품을 당연히 서로 같은 장소,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겠죠. 두 번째, 약품 보관의 냉장고 온도를 몇 도씨 유지해야 되죠? 섭씨 2에서 8도로 유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혼합 조제 항암제를 재사용하도록 반납 약 처리를 했다. 이 부분이 틀렸거든요. 여기서는 반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때요? 반납이 안 돼요. 불가해요. 불가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돼요. 폐기 처분. 자, 4번 항에서 응급 상황일 때 어때요? 비품약을 사용했어요. 그럼 처방을 받아 다시 채워놔야겠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설 부분 보도록 하시죠. 네. 다시 한번 첫 번째에서는 혼돈하기 쉬운 의약품은 유사한 발음이라든가 유사 모양, 이게 유사 발음이 나왔었죠? 유사 모양, 유사 코드, 약품 등의 처방, 조제나 투약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이걸 뭐라 그러죠? 고주의성 약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약품과 분리해야 되겠죠? 분리해서 보관한다. 이건 잠금성 교재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잠금성 교재에서 약품 보관의 냉장고의 적정 온도가 나왔고 섭씨 2에서 8도를 유지한다. 1일 1회 점검하고 기록한다. 잠금성 교재예요. 3번 항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항암제는 혼합 조제되지 않는 상태의 바이알 제재 항암제의 경우는 반납이 가능해요. 하지만 혼합 조제되어서 간호 단위로 방출이 됐을 때 항암제의 경우는 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항암제 폐기 시에는 별도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보고서와 함께 항암제를 약국으로 보낸다. 이게 여명희 교심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간호 단위로 분출된 혼합 조제 항암제의 경우 비록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폐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 상에서 비품약은 응급 환자 발생 시라든가 휴일, 야간에 처방 없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때야 돼요? 간호 단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품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처방을 받아서 다시 채워놓아야 됩니다. 비품약을 간호관리자가 청구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겠죠? 유효기간을 넘지 않도록 약국에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되거든요. 여명이 교심 교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처 부분에서는 좀 전에 현문사, 서문사 교재 각각 나고요. 제 본서에서 제가 책장을 되게 많이 신경 썼는데요. 기본서의 7장의 623부터 624쪽, 뽀개기 7장의 981페이지에서 문제 75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항을 짚어보죠. 20번도 틀리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고전적 관리 이론만을 모두 고른다면 여기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고전적이죠. 두 번째 베버의 관료제 이론 또한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조직 이론입니다.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이라고도 하고요. 행정 관리론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거는 고전적인 관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버틀람피의 그냥 시스템 이론을 우리가 뭐죠? 시스템 이론을 체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시스템, 체계 이론. 이건 어때요? 현대적인 관리 이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정답이 사망이죠. 대해설을 보신다면 이게 문제잖아, 그죠? 네. 고전적인 관리론에서는 왈도가 제시하는 시대적인 구분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첫 번째 게 문제예요. 박스권에서 고전적인 관리론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좀 전에 이거 나왔었죠? 네. 일반 관리론이 동요가 행정 관리론이었었죠? 이거는 페이올이에요. 그다음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신고전적인 관리론에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우리가 행태과학론이라고요. 의사결정론이 있어요. 오답으로 들어갔던 게 현대적 관리이론에서 그럼 체계이론이 시스템이론이에요. 기타 상황이론, 엠벼저 목표의한 관리론이 있고요. 비판이론,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 자원 의존 이론이 자원 종속 이론이라고 합니다. 출처는 1장에 있어요. 1장에 다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21페이지 적중에서는 기준리 뽀개기 1장의 49쪽에 문제 93번, 실전 동용에서는 22년도에요. 22년도 2022년도에서 이제 1회 91페이지의 문제 1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20문제 지방직 스타 간호관리 해설을 보셨습니다. 지금 PDF 다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